전북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진정으로 관심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나쳐온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갔나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을 봤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길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관심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동안 우리 방송국도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이번 시험 기간은 뭔가 더 빠듯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볼까요? 제가 본가에 가던 길에 강아지 한 마리를 봤어요. 좀 특별한 친구였죠. 그 친구는 조끼를 입고 있었고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 덕분에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보호막에 둘러싸인 채로 다닐 수 있어요. 동반자의 삶에 앞장서서 가장 먼저 그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주고 자신보다 동반자를 우선시하며 헌신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동반자를 위해 헌신해주는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들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내가 그대의 눈과 귀가 되어줄게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안내견인데요. 최근 논란됐던 기사 중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하루라는 기사 보셨나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을 방문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내견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안내견의 출입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할 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날 시각장애인과 함께 식당을 가려던 안내견은 과연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네, 총 7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들어가는 식당마다 걔는 안 돼요. 손님들이 싫어하셔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던 취재진이 나서서 이렇게 안내견을 거절하시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알고는 있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합니다. 안내견을 거절하는 행위가 과태료를 물 만큼 잘못된 행위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반 손님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네요.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1916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16년 독일에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증가하게 되어 독일의 한 도시에서 안내견 학교를 개설한 것이 시초라고 하네요. 이 안내견 학교 개설 사업은 유럽 각국에 번져서 1923년 포츠담과 1929년 미국에까지 훈련소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 안내견 학교가 유명하고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도 안내견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조금 뒤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안내견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분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도우미견과 지체도우미견도 존재합니다. 이 중 청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보청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해요. 보통 보청견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청견은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이를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나 초인종 소리, 전기밥솥이 완료됐을 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듣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보청견은 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짖는 것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아닌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신체 일부를 접촉해 알린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은 매사 침착해야 하지만 보청견은 매우 활동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도우미견들과 뚜렷하게 구별돼요. 이는 일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감지하고 주인에게 몸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 보청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가집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이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탑승과 공공장소,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도 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7번 동안 식당을 거절당한 얘기 있잖아요. 이때 안내견은 이 상황이 너무도 익숙했는지 진작부터 머리를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절이 일상이 되고 부정적인 시선과 한 사람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해야 하는 안내견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안내견이 불행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수명이 짧을 거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틀린 이야기인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안내견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억제한다는 말이 나온 데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국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발이 밟힌 안내견이 깨갱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요. 이건 안내견이 침묵을 강요받아 아픈 소리를 낼 만한 욕구를 억제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안내견이 별로 아프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합니다. 실제 안내견들도 아프면 깨갱 소리를 내고 아픈 티를 낸다고 해요. 더불어 안내견은 안내견 이상으로 반려견이기도 하죠. 안내견이 반려견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일까요? 바로 하네스를 착용했을 때라고 합니다. 안내견 조끼를 벗고 하네스를 착용하면 주인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길이 안내견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반려견같이 산책을 하는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또한 집에 들어가 리드줄을 풀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한다고 해요. 어떤 스트레스와 억압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안내견은 인물을 괴로워한다는 오해도 있죠.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후보견 10마리 중 3마리꼴로 안내견에 최종 선정된다고 합니다. 안내견은 태생적으로 집중력이 뛰어나며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칭찬을 매우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무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죠. 실제로 안내견들은 매일 아침 임무용 하네스를 채워달라며 달려오고 매 순간 열심히 동행하고 그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매우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내견들은 성취욕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안내견 육성단체인 GDB에서는 안내견들은 맛있는 음식과 칭찬 등으로 후하게 보상받아야 자신감 넘치는 안내견으로 길러진다고 소개합니다. 안내견을 잘 돌보려면 시각장애인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합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안내견을 제대로 보상하는 방법과 돌보는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죠. 안내견 학교 관계자는 안내견은 파트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일하며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좋은 반려인으로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설명한다고 해요. 안내견들은 주인과 각별한 유대감을 공유하며 파트너의 칭찬을 그 무엇보다 갈구한다고 합니다. 즉 안내견의 목표는 임무를 완수해 파트너로부터 사랑받는 거죠. 물론 훈련 중 간식의 위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심적인 성취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견들은 수명이 짧다는 오해가 있죠. 하지만 안내견은 반려견보다 오래 생존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의 집계에 따르면 1992년 이후 안내견 출신 안내견 88마리의 평균 수명은 13년 10개월입니다. 리트리버 견종의 평균 수명은 12년이니 그보다 1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거네요.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안내견 학교 관계자는 이 장수의 비결을 우수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안내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침착성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매우 느긋합니다. 낯선 사람과 자동차 경적 등 외부 자극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안내견은 호기심이 발동해 나와 놀아줄 사람 또는 탐색하고 싶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다른 반려견들은 공격적이고 경계하는 반면 안내견은 정반대인 거죠.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으니 건강할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물려받는 유전자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해요. DNA 검사를 거친 부모에게서 태어난 만큼 안내견들은 암이나 관절 질환 등 다양한 유전병에 거의 걸리지 않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불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과 식품 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는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0조에 의하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을 보면 말을 걸거나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안내견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무 수행 중에 안내견은 총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중일 거예요. 그렇기에 외부의 간섭은 그냥 방해 정도가 아니라 안내견에게 안내를 받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잠깐 쓰다듬어 준 건데 그게 무슨 시각장애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거야? 싶겠지만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안내견일지라도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어느 정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안내견의 훈련 과정에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교육 과정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이끄는 안내견에게는 일절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안내견학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걷는 사람이 비장애인이면 산책한다. 핸들러면 훈련받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개가 걸어가면 왜 혹사당한다라고 하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보다 안내견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그들에 대한 배려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의 방송도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신예진, 기술의 김동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